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매경 테스트를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경제적 사고를 위한 기초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 경제적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마인드 세팅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 먼저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 프리 런치라는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어요. 경제학에서 다루는 거는 뭐든지 대가가 있는 겁니다. 왜 대가가 있어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subject to 제한적 요건이 있는데 인간의 욕망 자체는 무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거에는 대가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신호가 우리한테 가격으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학에서의 기본 개념을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잡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들어갈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분업화와 전문화로 우리가 귀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업화와 전문화된 사회에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경제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행위. 그래서 경제학의 시조를 우리가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데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그 영국의 글라스고우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어요. 공리주의 철학을 하시던 교수님이신데 그분께서 도시가계 수공업자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산업 이런 것들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을 더 잘 살게 배부르게 해주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어떻게 생산하고 그거를 다른 것과 교환하면서 그리고 많은 재화가 분배되고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가 경제 행위라고 보는 거고 그럼 이러한 경제 행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이 이와 관련돼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들을 우리가 경제 현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는 게 경제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이 선택의 문제라는 의미는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어요. 자원이라는 것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자원은 희소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항상 풍족하지가 않아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다른 하나를 뭔가를 포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걸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인데 그럼 경제 문제에서 우리가 보는 게 사무엘슨이라는 학자가 3대 경제 문제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 가면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면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효율성을. 그 다음에 요 누구를 위해를 강조하면은 형평성, 배분의 문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대적으로 와서 이제 자원의 공유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 생산할 것인가도 하나의 중요한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과 인간의 무한한 욕구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간 게 자본주의 경제고 분배적 관점을 강조해서 간 게 사회주의 경제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게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도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3대 경제 주체하면 가계, 기업, 정부를 얘기합니다. 가계, 기업, 정부. 그래서 가계는 소비의 주체로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 커피를 한 잔 사드셨다. 왜 사드셨어요? 내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시고 싶으니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게 효용 극대화적 관점에서의 소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왜 물건을 만들어요? 생산을 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시장 기능이에요. 두 개의 순환 과정이. 거기에 이제 정부라는 부분이 개입해서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후생,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계와 기업 간의 기본적인 순환 구조를 다루는 학문이 민간 경제로서의 미시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 부분이 이 후생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하는 게 공공경제로서 이걸 다루는 학문이 재정학입니다. 정부의 소득은 뭐에 의해서 생겨요? 국민들이 낸 세금이죠. 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소비하고 국민들을 더 배부르게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게 재정학이에요. 그 미시경제하고 재정학이라고는 민간경제와 공공경제가 만나서 하나의 국가, 국민경제가 되는 거죠. 이걸 다루는 게 거시경제학이 되는 거예요. 거시경제학. 그리고 현대사회는 개방경제죠. 여러분들 좀 된 얘기긴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중국 제품 없이 살아보기 이런 거를 테스팅해봤는데 불가능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만으로 수출입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요 해외 부분이라는 부분이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해외 부분이. 그래서 이 해외 부분은 외국의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가계기업 정부가 되는 거예요. 가계기업 정부. 그래서 다른 나라의 가계기업 정부와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정부가 경제활동을 공유한다. 이게 개방경제 체계고 이 개방경제를 다루는 학문이 국제 경제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 주체들에 따라서 만들어진 학문 체계가 경제학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경쟁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생산물과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생산물에는 재화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했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프리런치의 개념이 있죠. 우리가 어떤 재화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다루는 재화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경제재입니다. 그래서 존재량이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다 보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재화, 이게 경제재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겠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강남 이런 데 가보니까 산소방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중국을 여행 갔더니 산소 캔이 팔아요. 근데 그러면은 산소도 이제 공기도 대가를 지불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하죠. 그러면 자유재예요, 경제재예요? 자유재입니다, 아직. 왜냐? 그 경제학은 대수의 법칙, 평균의 법칙을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가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소수가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아직까지 미세먼지 와도 코 풀고 그러고 다녀요, 우리 마시면서. 그래서 공기는 아직까지는 자유재입니다. 근데 언젠가 그 자유재도 요 경제재가 될 수는 있겠죠. 경제재가. 대표적인 게 생수 같은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물 사 먹는 건 말도 안 되죠. 수도꼭지 달려가서 물 먹었죠, 그냥. 근데 지금은 100% 다 물은 사 먹는 형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자유재도 경제재로 바뀌긴 하지만 아직까지 대수의 법칙으로 봤을 때 무한하게 여겨져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재화가 자유재입니다. 단 경제학에서 다루는 재화는 뭐다? 중심이 되는 재화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제재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서비스도 일련의 재화의 형태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게 인적 자원으로서 노동과 경영, 그 다음에 비인적 자원으로서 자연과 자연자원 또는 토지, 이런 것들이 자원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막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노동과 경영 기업가, 자본가, 지주들에 의해서 노동자에 대한 탄압, 착취가 있었다. 그래서 투쟁해야 된다. 이래서 사회주의 경제학을 만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현대 경제에서 한계효용학파에서 어떻게 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눴죠. 그러면서 그런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나와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의 기본적인 대상이면서 주체들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로 아까 제가 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공기, 경제제일까요? 아직까지는 자유제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언젠가는 지금 현 상태로 가다 보면은 공기도 경제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참 씁쓸한 얘기긴 하죠. 씁쓸한 얘기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학이라는 학문적 관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개념 속에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걸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목적은 현실 경제를 알고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학문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게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류 경제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게 경제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구 대상으로서 사람들은 그러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사회라는 경제 시스템 속에서 상호작용하는지, 그 다음에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와 그 추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자, 이러한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게 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제학은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학문이에요. 그러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Economic is what economists do예요. 그러면 경제학이라는 건 뭐예요? 번역하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전문가들의 활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경제학을 배워요? 막말로 얘기해서 이러한 경제학자들한테 속지 않으려고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알므로써 경제 정책을 꾸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 자기 이속만 챙기기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에서 경제활동에 관한 주체들의 모든 활동을 다루는데, 그래서 민간이나 정부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법률과 규정, 그 다음에 국민의 관습, 전통, 사회 통념, 그 다음에 민간과 정부분에 존재하는 각종 기구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인간이 펼치는 모든 제도와 활동들을 다 다루는 게 이 경제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자원은 유한하죠.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게 경제학의 제1의 법칙입니다. 제1의 법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자원이 무한하다라면 우리가 경제적 활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유한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큰 만족을 누리는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 배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게 결국에 선택의 학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한한 욕구와 한정된 자원 내지는 수단,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한다, economize란 말 자체는 절약한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건 팁 같은 건데 그 어떤 책을 읽으시던 경제 뭐뭐뭐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절약하다, 아낀다, 비용 절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규모의 경제란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제자가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아낀다, 절약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경제는 코스트, 비용 절감이 되겠죠. 비용 절감. 기업의 생산 규모가 커졌음에도 비용이 절감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범위의 경제는 제품 생산의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경제, 비용 절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경제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 문맥 자체를 비용 절감으로 해석하고 접근을 하세요. 그럼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70년대만 해도 그냥 물을 왜 돈 주고 사 먹어 이랬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돈 주고 물을 사 먹고 있죠. 그래서 자유재처럼 여겼던 것도 뭐예요? 경제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다루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인간의 모든 선택에는 경제적 유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요인이 있어요. 유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고용비용이 잘 훈련된 경비원의 월급과 수당을 지급하는 데 비용이 연간 3천만 원이 발생한다라고 할게요. 근데 강도로 매년 잃게 되는 손실이 연간 20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경비원을 쓸까요? 안 쓸까요? 나는 단 1원도 남이 훔쳐가는 거 못 봐, 그 꼴을.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3천만 원 주고 쓰느니 그냥 200만 원 잃고 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인생 전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매경 테스트 시험 준비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항상 모든 부분에서 선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항상 모든 거는 희소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경제학의 기본 개념으로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옵니다. 아까 희소성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희소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라는 것.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포기한 여러 선택 가운데 최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선책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을 때 기회비용은 뭐예요? 기회비용은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낮잠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기회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수업 들음으로써 친구들과의 만남, 다른 것들, 이런 것, 데이트,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가장 이거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면 그 기회비용은 화폐적 가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시간과 거기에 사용된 비용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화폐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좀 구체화시켜서 정의 내려보면 어떠한 활동을 함으로써 포기해야만 되는 차선에 대한 활동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선에 대한 활동의 가치이고 요거는 화폐적 가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은 등록금, 책값같이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에다가 재학 기간 동안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소득까지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선택의 기회비용이 클수록 그 선택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갈수록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운동선수 중에서 프로 구단에 들어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선수들은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학 안 가고 바로 프로에 진입하는 경우들도 많죠. 이런 경우들이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신의 선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의 사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대표적인 많은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으니까 뭐 희소성 때문에 항상 희소성이라는 게 전제가 깔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는 뭐가 따른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그래서 뭐 항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명시적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그걸 함으로써 내가 잃게 되는 암묵적 비용, 잠재적 비용까지를 고려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A 회사를 다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 회사 다닐 때 500만 원을 매월 받았어요. 500만 원을. 근데 아쉽게 조기 퇴직하고 치킨집을 차렸어요. 근데 치킨집을 차렸는데 뭐 재료대 이런 거 다 떼고 월 1,000만 원을 번 거예요. 그랬더니 뭐 친구들이 와서 야, 너 뭐 월급 500만 원 받던 놈이 이제 1,000만 원 버니까 치킨 공짜로 싸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나가 그럴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치킨 1,000만 원 치킨 장사를 해서 월 1,000만 원을 버지만 항상 이 사람한테는 명시적 회계적 비용보다도 암묵적 잠재적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맨날 이 사람은 25일 날만 되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닭들한테 이렇게 밀가루 옷을 입혀주고 있지? 항상 저쪽 A 회사 쪽을 바라보면서 항상 아쉬움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잠재적 임금. 전에 벌던 500만 원이 항상 그리워집니다. 그 다음에 퇴직하면서 나올 때 내가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가맹점비 내고 뭔가를 했을 거예요. 가맹점비 내고. 근데 그 퇴직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놨으면 잠재적 이자 소득이 250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250이. 근데 그 퇴직금 갖고 기계 설비 설치하고 뭐 가맹점 계약하고 하면서 썼죠. 그러면 항상 이 사람은 잠재적 비용으로서 잠재적 이자 형태 25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내가 꼬박꼬박 500만 원을 받아올 때는 와이프가 재테크를 잘해서 상가 하나를 사서 그 임대 소득이 항상 25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나가라 그러고 거기에 내가 치킨집을 차린 거죠. 그러면 잠재적 지대 소득이었던 25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한 푼이라도 벌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 푼도 못 번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치킨집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명시적 비용 외에 잠재적으로도 암묵적으로도 기존에 받던 500 정도의 정상 이윤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돼서 월 1,500은 벌어줘야 이 사람은 그 치킨집을 그나마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회비용을 따질 때는 눈에 보이는 회계적 비용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뭔가 하면서 잃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암묵적 비용까지를 생각해 줘야 돼요. 항상. 근데 그걸 못하고 창업을 한다든지 항상 회계적으로만 모든 걸 따지다 보니까 투자에서 실패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노력, 내 열정 이런 것들도 포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장 운영을 위해 자신의 소유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경우 자신의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직접 내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 소득을 내가 이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기회비용으로 실질적 비용으로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경제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회계적 비용과 잠재적 비용이라는 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적 비용은 말 그대로 눈에 회계 장부상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잠재적 비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잠재적 임금, 잠재적 이자, 잠재적 지대, 정상이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잠재적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대차대조표상에 뭐 얼마 투자했으니까 얼마 벌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투자에는 내 노력과 시간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추가적으로 한번 봅시다. 비용의 변동성에 따라서 고정비용, 가변비용이라는 게 있죠. 이 개념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회계나 이런 데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불 대상에 따라서 요소 비용, 사용자 비용,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 비용의 발생 여부, 이게 나중에 외부 효과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텐데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 개인의 입장에서 생산을 위해 지출하는 경제적 비용이 사적 비용이라면 그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산을 위해 지출한 경제적 비용이죠. 그래서 자동차 정비 공장의 생산비에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까지를 플러스 시킨 게 사회적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매몰 비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 1억을 1년 동안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3억을 준다는 거예요. 3억을. 근데 내가 현 시점까지 3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3천만 원을. 근데 상황이 변해서 1년 후가 됐는데도 3억을 주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7천만 원밖에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천만 원 제가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때 하지 말아야죠. 이때는.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역으로. 제가 지금까지 7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3억을 주는 게 아니라 7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천만 원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때는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들어간 돈 7천만 원이라는 거는 되돌릴 수 없는 돈이에요. 회수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천을 더 투자해서라도 7천을 회수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경우였다. 그럼 7천만 원 더 투자해봤자 7천밖에 못 받으니까 3천만 원은 어차피 잃어버리는 돈이에요. 포기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라는 거는 그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이미 투자됐기 때문에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고정비용에 들어가긴 하는데 전부 다 고정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러분 투자 대가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투자 비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매몰 비용은 되돌릴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거래 비용은 뭐 여러분들이 거래 활동을 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기타 모든 비용이 거래 비용이에요. 거래 비용. 이러한 개념들도 우리가 비용으로 나타나는데 이 비용의 개념은 특히 이 매몰 비용, 거래 비용, 그다음에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이 경제적 비용 요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을 고려하고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하게 되는데 목표라는 게 딱 있겠죠. 우리가 목표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최적화라고 하는 겁니다. 최적화. 그래서 경제 주체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경제 주체의 목적이 뭐였죠? 가게는 효용 극대화, 기업은 이윤 극대화, 정부는 사회적 후생 극대화였죠. 그러한 목적에 맞게끔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에는 제약 조건이 있고 그거에 따른 장점이라고 하는 편익을 파악해서 우리가 어떤 게 더 큰 효용을 주는지 어떤 게 더 큰 이윤을 주는지 그거는 주체 입장에서 따라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호책이라는 게 있죠.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에는 더 많은 점수를 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선호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호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와 선호체계는 문맥상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적 개념이니까 꼭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효용이라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효용이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최적화와 선호에 따라서 그 선택이 주는 만족감, 이게 효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균형은 경제 주체들이 모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최적화를 한다라면 시장 자체가 이퀄리브리엄, 즉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번 균형점에 도달하면 잘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외부적 요인이 있다든가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그래서 항상 경제학은 이 균형을 추구하는 학문이에요. 균형을 추구하는.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균형 상태예요. 불균형 상태. 이쪽은 한 명 빠르고 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분산이 안 돼 있죠. 근데 이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배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겠죠. 더 큰 이윤을 추구하고 더 큰 만족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제학은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가려는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 설명해 보면 합리적 경제 주체의 효율성 추구 행위는 결국에 시장을 통해서 표출되고 결국 균형 상태가 맞아 떨어졌을 때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샬이라는 학자는 이러한 물리학에서의 균형의 개념을 경제학으로 가져와서 그 상태에 도달하면 다른 상태로 변환할 유인이 없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은 시장에서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만큼 시장 형태와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요 가계와 기업이 시장이라는 부분에서 만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계, 소비자와 수요, 그 다음에 기업, 생산자, 서플라이, 공급이 되겠죠. 이 둘이 시장에서 만나서 요 가격에 이만큼을 소비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제어와 서비스를 판매해야 되는데 그 판매하기 위해서 요소 시장에서 가계의 노동력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임금을 받은 걸로 상품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거라고요. 이러한 하나의 균형적 관계가 순환 구조로 나타나는 게 시장 경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순환 모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가계, 기업이 이러한 순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다? 하나의 시장 메커니즘, 시장 시스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메커니즘을 다루는 학문적 접근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분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뭐 경제 이론 분야, 경제 사회 분야, 경제 정책론 분야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큰 틀이고 우리가 가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실증적 분석이냐, 규범적 분석이냐, 실증적 접근이냐, 규범적 접근이냐,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경제 현상에 있는 사실 그대로 분석하고 경제 현상들 간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발견해서 경제 현상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는 지식 체계가 실증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if된 구문이에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규범 경제학은 어떤 상태는 바람직하고 어떤 상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가치 판단의 개입이 포함된 지식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be 구문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실증 경제학은 세금을 낮추고 사회보장비 지출을 축소한다면 국민들은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다. 반면에 규범 경제학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사회보장 지출을 축소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게 규범 경제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정태 경제학과 동태 경제학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어요. 정태 경제학은 시간의 변동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스톡의 개념이에요. 현 상태. 그 다음에 동태 경제학은 이 시간의 변동을 고려하면서 균형이 변화되는 그 이동을 보는 거기 때문에 플로우의 개념이 될 겁니다. 플로우의 개념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현재 현재 5시 정각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그럼 뭐가 돼요? 정태적 분석, 정태 경제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7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시대적 그 연도 단위의 변화 그럼 뭐가 돼요? 흐름이 있겠죠. 그러면 동태 분석, 동태 경제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97년과 2007년 그 딱 시점만에 비교를 하면 뭐가 돼요? 비교 정태학이 되는데 뭐 경제학적으로는 그 비교 정태적 분석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것도 정태적 관점으로 보기는 해요. 그래서 참고로 비교 정태 분석은 정태적 관점에서 플로우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도 하나 정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미시경제학 하면 가계와 기업,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보는 겁니다. 그걸 현실 경제로 와서 확대해서 보는 게 국민경제 전체 현상으로 보는 게 거시경제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균형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을 깔고 가는 거예요. 특정 상황이라는 세트리스 파라부스라고 하는 가정을 깔고 일정 조건 불변이라는 가정을 깔고 특정한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부분균형 분석이라면 모든 상호작용을 다 고려해서 보는 게 일반 균형 분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제학에서의 이제 경제적 모형에서의 변수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외생 변수는 뭐 경제 모형 사용된 변수 중에서 사전적으로 주어지는 변수를 우리가 외생 변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변수들 상호 관계에서 결정되는 게 내생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내생 변수 중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받는 변수가 종속 변수가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 독립 변수가 원인이라면 종속 변수는 결과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나중에 하겠지만 수요량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제반 조건 안에서 가격의 함수 관계로 봅니다. 그러면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P가 뭐가 돼요? 원인이 되는 거죠. 무슨 변수? 독립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요량이 변화됐죠. 이게 뭐가 된다?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봤더니 음의 함수 관계를 보여주더라. 이렇게 따져주는 거죠. 이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유량 변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량 변수라는 것 자체가 플로우의 개념이에요. 플로우의 개념. 그 다음에 저량 변수가 스톡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유량 변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지금은 많이 봅니다. 보는데, 그래서 유량 변수는 이런 거예요. 유량과 저량의 차이라는 게 현재 상태, 뭐죠? 스톡.
절양이 되고 들어와서 나가는 시간적 흐름이 있으면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인과관계냐 상관관계냐예요. 인과관계냐 상관관계냐인데 뭐 귀납법적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와 연역법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법적 접근은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 원리나 법칙을 끌어내는 거예요. 사실에서 원리를 도출해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의 오류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인과의 오류라는 게 나타날 수 있는데 A라는 현상이 B라는 현상보다 먼저 관찰되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A가 B의 원인이라고 논단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걸 수가 있죠. 뭐 요게 있었으니까 요거 될 것이다. 요건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배가 과연 까마귀가 날아서 떨어진 걸까요?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과의 오류라는 겁니다. 인과의 오류. 그 다음에 귀납법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사실이나 법칙으로부터 다른 구체적인 사실이나 법칙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구성의 오류라는 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부분이 맞는다고 해서 전체 그것이 맞는다고 판단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를 관람할 때 좌석에서 일어서면 경기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일어서면 각자가 종전보다 경기를 더 잘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성의 오류라고 보는 겁니다. 구성의 오류.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귀납법과 연역법적인 측면으로서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는데 이 경우 항상 그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 같은 것들을 상당히 주의해 가면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보충으로 이제 우리가 경제 현실의 불확실성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제학은 평균, 대수의 법칙 같은 것들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 소비자, 대표적 기업, 우리나라 대표적 소비자는 누구예요? 그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은 누구예요? 삼성? 삼성이 대표 기업이에요? 아마 그럼 현대에서 웃을 거를 자동차도 못 만드는 것들이 어떠한 특정 산업군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대표적 소비자? 이건 뭐 유행, 추세 뭐 이런 걸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표적 기업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소비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추세, 어느 정도의 대표성 이런 건 부여할 수 있지만 이 자체로 우리가 단정 지어서 접근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평균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평균의 법칙을.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 행태가 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로 나타나는 행태는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의 법칙, 대수의 법칙을 적용시켜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평균의 법칙, 대개 실험의 수가 커질수록 평균치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는 법인데 만약 동전을 한 번에 던지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동전을 100번 던지면 각각의 독립사건이긴 하지만 앞면과 뒷면이 거의 반반씩 나온다는 걸 우리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들을 모두 다 동일하게 놓고선 일정 조건 불변하에서라는 세티스 파라부스라는 가정을 깔고선 모형을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모형이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이론의 표현 방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아담 스미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분석해 볼까? 그랬더니 Q는 F의 P의 원인과 결과 간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분석을 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음의 함수 관계네? 이렇게 나온 거죠.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증가하더라. 이걸 연결시키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나오더라. 그래서 말로 철학적으로 해놓은 걸 검증한 다음에 그걸 그래프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지긴 됐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검증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현상에는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상충관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상충관계라는 게. 그래서 학생은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부모는 수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회는 국방과 소비재, 그래서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인가, 사회보장비 지출을 늘릴 것인가, 이런 거에 따른 항상의 상충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효율성을 강조할 것이냐, 형평성을 강조할 것이냐의 개념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충관계에 대한 논쟁해온 주된 변수들로서 인플레이션, 실업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성장과 분배가의 관계, 항상 이런 문제들이 항상 상충관계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상충관계보다는 같이 가는 순환구조라고 봐주는 게 맞는데 항상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충관계는 있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충관계가 명확하다면 정책적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을 포기하는 것이 옳지만 둘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추구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실질적으로 성장과 분배 같은 거는 같이 추구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충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를 놓고선 많은 논쟁을 해온 거고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제적 효율성이란 말은 우리가 먼저 경제의 제1법칙인 자원의 희소성의 문제가 있겠죠. 이 희소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럼 이 속에서 효율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효율적 자원의 사용이라는 걸 나와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뭐로 나타나냐? 경제적 효율성, 경제 원칙, 경제적 합리주의라고 하는 최대 효과, 최소 비용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소 비용과 최대 효과라는 게 결국에 뭐다?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 효율성을 우리가 대변해서 보여주는 게 시장에서의 가격이라는 놈의 기능이에요. 가격이라는 놈의 기능인데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자원 배분의 문제는 재와 서비스의 가격이 우리에게 뭔가를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가격의 종류를 알아보시면 가격에는 절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절대 가격은 예를 들어서 콩나물 한 봉지에 1,000원, 숙주 한 봉지에 500원 딱 정가 붙어 있는 거 이게 절대 가격입니다. 그러면 상대 가격은 지금 요 절대 가격 대비로 보면 콩나물 한 봉지에 숙주나물 2봉지 이렇게 수량적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보여주는 게 뭐다? 상대 가격이에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이 상대적 가격을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상대적 가격을.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요와 공급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 계산 가격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계산해서 책정해서 떨어뜨린 가격이에요. 떨어뜨린 가격. 잠재 가격 이 역시 아주 중요한 가격이 되는데 이 잠재 가격이 실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한 상품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 그래서 시장 가격과 계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이 잠재 가격입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뭐다? 잠재 가격이에요. 뭐다 잠재 가격은 기회비용이 반영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놈은 결국에 이런 거예요.
생산과 소비 활동의 하나의 지표로서 표현되죠. 그 다음에 자원 배분의 기능으로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원 배분과 생산 활동의 매개 변수적 기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치됐을 때 시장의 균형이 달성되는 거예요. 시장의 균형이.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 만났어요. 만나서 가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에는 전제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 사랑이 결국에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자녀라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도 똑같은 거예요.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가격이라는 놈을 토대로 상호의 신호작용을 해서 시장 거래가 달성되고 이 거래를 통해서 뭐가 달성된다? 시장에서의 균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 이게 경제 메커니즘입니다. 경제 메커니즘. 이게 가격의 기능이 되는 거. 가격의 기능이. 그리고 경제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이 한계의 개념이에요. 한계, 마지날이라는 개념인데, 뭐 추가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국어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계다 말이 나오면 플러스 하나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 단위 더 추가적인, 한계적인 이런 표현이 한계적 표현. 여러분들 이런 거죠. 저녁 때까지 공부하고 뭐 딱 나갔는데 친구가 맥주 한 잔 먹재요. 더운 여름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엄청 쫙 들어가니까 좋죠. 근데 먹다 보면 한계적으로 그 만족도의 변화는 나타나죠. 그게 한계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한계 효용학파들이 그런 것들을 분석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행동에 대한 계획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면서 조정함으로써 델타 1이 됐을 때 그 변화치들의 움직임, 거기에 따른 효용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한계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전체를 고려하게 대신에 현 상태에서의 한계 비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되느냐, 비용이 플러스 되느냐, 편익이 플러스 되느냐, 이익이 플러스 되느냐, 요걸 고려해 가면서 그 활동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건 붙어 있는 겁니다. 오타니까 여러분들 좀 죄송한데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경제학의 기초 개념들을 봤어요. 아마 우리 매경 테스트 강의 중에서 아마 뭐 몇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가장 제일 긴 시간 수업을 하신 것 같은데, 기초 개념이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 놓으셔야 다음부터가 이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1단원 전체에 대한 기출문제와 그 기출문제 연결된 이론들을 몇 가지 섞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